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의 3인방이라고 불린 인물들이 있죠. 4인방 중에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기소가 됐고, 이번에 화천대유 김만배 씨 그리고 천화동인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까지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대장동의 4인방이 모두가 기소가 된 건데, 사실 배임 액수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늘긴 했는데, 이 대체적 수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만족해야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이런 쟁점이 되는 사건이어서 약간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걸 걷어내고 말씀드리면, 수사한 결과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내용만 기소했다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볼 여지도 없는 건 아닌데, 하지만 지금 이제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상당히 구체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50억 클럽 문제도 있고요. 곽상도 의원과 전 의원과 관계된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어쨌든 또 반대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야권에서 보기에는 윗선에 대한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혹들이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프레임이라는 사건이라는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최대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좀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는 충분하지 못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현재 지금 추가 수사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또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더 할지를 좀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수사 결과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서 나오곤 있는데, 야당에서 앞서 말씀은 좀 하셨습니다만 대장동의 몸통을 가는 수사, 유동규 위에 누가 없었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의심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언급이 없다, 불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그 대장동 모든 이게 협약이나 지침 있잖아요. 이걸 다 이게 이재명 시장에게 정진상이가 다 거의 결제가 다 돼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 결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유동규 본부장이 일개 본부장이 700억을 본인이 다 가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700억이 그분 거라고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유동규라면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유동규는 이게 동생인데 유동규보다 당연히 위선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유동규 이분이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쪼달렸다고 합니다. 실제 원래도 어려웠지만 이혼 과정에 상당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어려웠잖아요. 근데 700억이 만약에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700억은 이게 그분 돈이니까 본인 돈이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게 의심이 가는 사람 조사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저는 정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진상은 유급 별정직이지만 정책실장으로 모든 서류에 결제를 했잖아요.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이재명 후보의. 모든 서류에 본인 이름이 결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최종 단계 정진상하고 통화한 이런 게 내역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을 찍어내게 할 때 정진상하고 되게 상의됐다는 녹취록에 말이 8번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 정도의 정황이 나왔는데 소환도 못합니까? 하다못해 참고인으로 소환도 못합니까? 정진상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황이 많이 나왔는데 한 번도 검찰에서 소환을 안 합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까지 안 가더라도 어떻게 정진상 앞에서 이게 검찰의 수사가 권력 앞에 멈춥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검찰의 수사는 기틀뽑기예요. 결국은 이제 이쪽에 돈 준 사람 시행자 빼고 나면 유동규 한 명이 다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 당군 일의 최대 부패 사건 700억 약속에 지금 뇌물 공여가 몇십억인데 이걸 이게 유동규 혼자 다 네 돈이니까 네 약속했고 책임지라. 이게 과연 상식에 맞습니까?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정진상이나 그 위선 이재명 후보까지도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주목되는 건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재판의 결과가 주목되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리는데, 이 재판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일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공범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공동 가치 심리가 될지 병합 심리가 이런 데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기소가 됐으니까. 예, 병합을 위해서 그거는 이제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 기소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건 지금 액수도 안 맞기 때문에
좀 이게 공정하고 저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재판은 날짜는 이게 변경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이게 말한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유동규 씨가 이게 여러 가지 뭐 녹취록이든 이게 정명력을 다투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오히려 녹취록의 정명력보다요.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게 그 핸드폰입니다. 원래 유동규 본부장이 던졌다던. 그 핸드폰이 아직 이 증거로 제출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검찰에서 이게 그 확보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창문으로 던진 걸 이게 경찰이 주워가지고 포렌식까지 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빨리 수사 공조를 해서 받아서 증거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무엇보다 이게 통화 내역에 보면 정진상하고 통화 내역은 나왔고 또 이게 그 원희룡 후보도 지적했지만 정진상 외에 누구하고 통화한지가 나오면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게 인물이 있다. 이런 이게 원희룡 후보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그 성남시의원 이기인 이분에게 그 통화자가 김혜경 씨다. 이렇게 그 글을 올려가지고 지금 고발을 당한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통화 내역을 보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검찰에서 빨리 그 유동규 씨 핸드폰도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재판에 증거를 내고 이렇게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네, 방금 유동규 씨 휴대전화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의존한 것이 아닌가. 그 외에 다른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입장들이 많이 있던데요. 검찰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재판의 결과가 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좀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 설명을 좀 드리면요. 녹취록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셨던 휴대폰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다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지털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다른 소송과는 달리 증명력 또는 뭐 신빙성 이런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증거 능력이라는 걸 먼저 따집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 판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판사가 그 증거를 보고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 이 증거가 믿을 수 있냐 없냐 보통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증거 능력을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증거가 오염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영미법에서 말하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는 법리가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관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녹음한 녹음 파일이 이게 녹음한 장치에서 그대로 복사가 돼서 그대로 보관되었다가 그대로 법정에 제출해야 된다. 도중에 조작이나 아니면 변조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부분이 예,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직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보장된 데서 조작 없이 그렇게 빼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그 녹음 장치에서 다시 이제 그 검증된 포렌식 장비를 사용해서 해시값이나 이런 함수 같은 이런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대로 떠내서 다시 이걸 녹취록을 만들어서 다시 이거 녹음 파일과 함께 법정에 판사 앞까지 그대로 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보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출해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피고인 쪽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 그 다음에 지금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신 그 외에 다른 디지털 증거들이 그렇게 확보해서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렇게 제출된 증거 내역을 가지고 과연 그럼 그 증거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해서 녹취록의 신빙성은 이미 이제 반대쪽이라고 다른 인물들이 많이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녹음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아니면 자기가 허언한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서 법정에서 결국 판사가 이제 그 검사와 피고인 양쪽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때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소는 됐기 때문에 과연 정영학 회계사의 그 녹취록만 보고 검찰이 기소를 했을까? 또 다른 증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또 한 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특검으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보이시는 거죠? 뭐 이제 결국 민주당 쪽에서도 특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 전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이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되는 경향이 좀 있던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특검이라고 하는 건 매우 정치권에서 결국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특검이란 카드를 야권에서 빼들어서 공격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공세를 퍼부었다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반대로 특검 카드를 직접 적극적으로 내밀면서 이제 그 현재 특검과 관련된 정치적 공세에 있어서 이제 공세적 전환 위치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양쪽 다 특검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범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정치적인 합의 과정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아마 이 대선 전국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대장동 특검 관련된 여야의 입장차는 무척 큽니다. 화면을 주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검의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첫 출발지로 지목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부터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나 윤석열 엇구려 무리한 억지로 까고 있다.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특검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은 특검은 하되 부산저축은행 함께 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합의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 이게 그 특검도 검찰이죠. 검찰은 이제 그 처벌 가능성이 있을 때만 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게 그 무슨 죄입니까? 수사를 부실하게 하면 직무유기죄죠. 직무유기. 지금. 근데 네. 직무유기는 1년이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럼 이게 그 이미 2011년에 공소시효가 5년이면 한참 전에 끝난 사건을 지금 이게 특검하면 그 기소할 수가 있는 제도 아닌 걸 물타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배임이나 지금 뇌물을 수사하는데 그 앞에 이게 사업이 뭐 대출이 잘 됐니 못 됐니 이게 뭐가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그 특검이 가장 중요한 게 대선 전에 결과가 나와야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게 대장동 뇌물 배임 이거 특검에도 이게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2011년에 수사한 걸 다 불러서 특검이 하면 그럼 이게 대선 전에 결과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그냥 특검 받아들인다. 근데 물타기해서 이게 대선 끝나서 당선되면 허지부지 끝나는 옛날에 그 MB 때도 설렁탕인가 뭐 곰탕인가 한 거를 묻고 끝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핵심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서 대선 전에 최소한 이게 결과가 나와야만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이 맞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관들에게 특검이 아주 효율적이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박영수가 했죠. 윤석열하고. 근데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하니까 수사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김경수 도지사 살아있는 권력 실세였죠. 일반 경찰,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어요? 그런데 허위범 특검이 정말 고생해서 밤새 24시간씩 고생하면서 결국에 구속시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저는 이재명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검이 만능 통치야.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경이 미적거릴 때 저는 이래 봅니다. 네, 특검이 일단은 대선 전에도 끝날 수도 있다 이런 희망까지 좀 밝히셨는데 이 시간표로 보면 대선 당장 시작을 한다면 대선 전에도 끝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장 시작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서정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소시효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물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윗선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50억 클럽이나 아니면 관련 내용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당시에 이제 특히 이걸 주로 진행됐던 때는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야당 쪽 정치인들이 다수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모두 아마 범위에 넣어서 해결하는 특검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면 또 야당 쪽에서 반대할 것이라서 합의점에 이르기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려울 거는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관된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 손준성 검사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가능성의 무게가 좀 실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혐의가 직권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그렇다면 이게 그 손준성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 검사나 부하 수사관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시켜야만
직권남용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공수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뭐 시켜 이래 돼 있거든요. 도저히 누굴 특정을 못하면 작성자가 직접 작성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걸 밝히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쉽지 않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가 내가 작성해서 그냥 보냈다. 이렇게 자백해도 이게 직권남용이 되겠습니까? 내가 작성해 보낸 게 누구한테 직권을 남용한 겁니까? 본인이 그냥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죠. 따라서 뭐 물론 이게 판결문을 이름 안 가린 거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되지만 실제 우리 판결문은 이름만 가리면 내용은 다 누구나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개법정에서 다 판결문 선고할 때 보면 다 이미 공개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름을 안 가리고 낸 거는 죄는 되지만 그렇게 무거운 죄는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이게 판결문은 다 공개해서 선고하고 일반적으로 내용은 다 공개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것만 기소했어야 안 되잖아. 판결문 첨부한 거.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큰 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직접 작성자를 못 밝힐 이상은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직접 연루된 게 놓을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보도본 놓은 게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당연히 뭐처럼 무혐의가 될 거고 공수에도 이게 처음부터 제가 해서가 이끄는 게 아니다. 공수에 그랬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결국에 둘 다 직권남용은 둘 다 무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직권남용 정도 혐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혐의 자체,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입증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기본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얘기됐을 때는 어쨌든 고발사주,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가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니면 검사가 이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게 본인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권남용이 이게 되나?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 수집 행위가 광범하게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이 경우에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주성 검사가 잘 아시겠지만 수사정보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러니까 손주성 검사가 만약에 고발장 작성을 위한 그런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을 했다면 그거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이제 범정이라고 불렀던 그 수사정보 정책 관련 일을 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또 그 지위가 사실 검찰 내에서 가장 요직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 범정 시절에는 국내 정보에 한해서는 국정원보다 낫다고 했던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원래 검찰총장을 측근해서 직접 보좌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지금 뭐 편제가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고발장 작성을 위해서 직접 또는 이제 자기의 부하 이제 수사관이나 아니면 또는 검사를 시켜가지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만이 아니라 고발장 작성과 관련된 다른 행위에 있어서 직권남용 범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만한 여지가 인정이 되는지가 사실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설사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판단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대장동 특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죠. 의혹이 있다고 얘기가 나온 예. 것처럼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대장동의 특검 전국으로 가게 된다면 이 사건도 특검 전국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법률 관련된 소식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